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신문 회장 허고현입니다. 오늘 1부에서 저희 한국금융투자포럼 여러 가지 관심 있는 3대 자산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일 관심 있었던 이 3대 시장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지금은 어떤 변곡점이 아니냐. 그리고 일부 토론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히 실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1부에서 논리적으로 좀 전개를 했었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관점에서 실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산시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벌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기가 연장된 그 기간만 해도 벌써 작년 3월부터니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는 각국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한 없는 유동성들 다 공급을 해왔었죠. 그러한 공급들이 어느 한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풀어졌었던 그 유동성은 생산시장보다는 오히려 자본시장 쪽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가상자산인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까지는 상당히 좀 행복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다고 한다면 이 투자시장 쪽에서 금년도에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떠한 변곡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코인과 주식, 부동산, 즉 코주부 시장이라고 하는 이 3대 시장의 현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부 시간에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해 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 시간에 대응해야 될 그리고 또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점들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이 가져왔었던 또 다른 하나의 변화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왔던 것은 비대면 시장을 우리 산업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금년도에는 ESG 원년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바이오와 같은 또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에겐 기회 요인으로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조언을 좀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을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또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서유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또 스트리미 대표이시죠. 고팍스의 대표이신 이준행 대표를 또 전문가로 또 모셨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돼 있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부동산 정보관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고종환 원장님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들 전문가들로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릴 부분은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 서유석 사장님께 지금 우리는 이제는 장수가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장수가 오히려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은퇴 후에도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의 생활은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오늘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퇴직제도와 달리 DC 제도를 많이들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보유한 자산들, 즉 미리 받은 그 퇴직급여를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이 늘어나지를 않을 테고 이제 주식 부문에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DC 제도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80%가 아직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예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가 속도는 극히 둔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은퇴를 대비한 주식시장 활용 방안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서희석 대표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신문에서 주최하는 코주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현상은 이제 위기냐 기회냐 하는 그것들 국면별로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또 위기가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위기 쪽보다는 기회 쪽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얼마만한 자산을 갖고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연금자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돈이 그 세대별로 얼마나 걱정되는 사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통틀어서 일단 경제적인 문제, 즉 돈이 가장 큰 걱정거리기도 하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60대에서 70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조사해도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부부가 생존했을 때 적정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약 한 320만 원, 또 전국적으로 보면 한 26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한 그 노후 생활비가 아니고 최소 노후 생활비,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 같은 경우가 한 224만 원, 이제 전국 전체적으로 한 19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점심시간에 제 친구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 와서 간단히 통화했는데 자기가 5년 동안 놀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자기 혼자 사는 데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해외여행도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그렇다고 해서 줄창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조금 이렇게 절약해서 또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사실 월급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없어져서 상당히 그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연금 자산,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 붙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말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 좀 모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운용할까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좀 부족합니다. 20년 동안 가입한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30년 이제 불입한 이제 연금 수령자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더 늘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그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실정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그 사적 연금 자산 규모가
전체 연금 자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개인연금 내에서도 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 같은 데서 하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은행에 하는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 이런 그 세 종류를 합친 게 약 360조 정도가 넘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그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보험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 종신연금, 무슨 연금, 변액연금, 이런 연금 보험보다도 더 앞질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자산이 형성돼야만 되는 그런 사적연금 시장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에 이제 DC형 퇴직연금 보면 약 한 16.7%가 실적 배당 상품에 겨우 투자되고 있고요. IRP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6.7%가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연금으로 알고 있는 그 연금저축 중에서 보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5.9%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의 70% 이상을 시장에 투자해서 그 과실을 그대로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데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투자 비중도 그렇고 이런 인식도 그렇고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자리면 더 좋겠죠. 그 2자리 정도 되면 뭐 굳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상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후에 한 6%를 고점으로 찍고 거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지금은 이제 정기 금리가 1%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리로 운용을 해도 도저히 원금을 불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역으로 그 물가지수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보면 이 정기형 금리로 운용한다는 것 그 자체는 자기의 재산을 까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DB 퇴직연금 쪽에서 보게 되면요, 퇴직연금의 D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에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데 DC는 이제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사실은 운용을 잘해서 DB형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내야지만 DC형으로 온 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그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한 1%에서 2%, 1.75%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더 본격화됐습니다만은 이제 연금 내에서 투자형 상품의 그 사용 빈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ETF 또는 TDF 이 두 가지 그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ETF 같은 경우에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죠. 상반기에 연금 내에서 투자된 투자 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2020년 말에 비해서. 2020년 말에 2.2조였던 것이 6월 말 기준으로 4.5조.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 있습니다. 한 3개월 사이, 6월이니까 3개월 사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연금 내에서 ETF 투자 비중이 급증하는 걸 보면 이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청신화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이제 TDF가 있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에 맞게 그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운용사가 은퇴 시점에 맞게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운용해주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지금 5.6조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퇴직연금이 4.2조, 개인연금 저축이 1.4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그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말 이후로 급격하게 꺾은 선 그래프의 각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 연말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각도가 급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근로자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ETF나 TDF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TDF에 대해서 이제 왜 TDF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TDF는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이제 채권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펀드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잘 안다고도 많이 얘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또 시황 방송도 아침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리금 보장액이 여태까지 와 있던 건데, 이제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펀드가 나온 겁니다. TDF라는 펀드가. 그래서 투자 경험과 지식, 그다음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들한테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펀드입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TDF 2050이라는 건 이제 그 저겁니다. 뭐냐면 은퇴 연도가 2050년이라는 건데, 그러면 은퇴 연도가 2050년이라는 거는 지금 한 2020년 정도에 취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 한 80% 내외를 갖고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2020년이면 이제 지금 은퇴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 정도 수준 이하로 이렇게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가는, 마치 글라이드가 이렇게 그 글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첫 번째 이제 금융 자산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의 휴먼 캐피탈이 있습니다. 자기 몸.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이제 월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산 그 두가 자산을 이제 금융 자산과 그다음에 인적 자산 이렇게 둘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적 자산은 여기 인적 자본이라고 표시인데, 인적 자본은 사실 내 월급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월급은 이제 물가에 따라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그 금융투자업계의 상품으로 얘기하면 물가 연동 채권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쿠폰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실은 일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인적 자본이 큰 겁니다. 인적 자본이 큰데 인적 자본의 그 형태가 채권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금융 자본이 작습니다. 이 저 현금이나 유동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이 채권이 대부분인데, 있는 돈까지도 채권형이나 원리금 보장에 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형성되어 있는 자본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 근로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는 이제 채권의 가치도 점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점점점 낮춰가는, 금융자본의 그 사이즈가 커져가니까 그 안에서 투자되는 주식 자산의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글라이드 패스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TDF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뭐 2006년도에 이제 그 연금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서 모든 근로자가 퇴직 계좌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직 계좌 개설을 많이 됐는데 굳이 이제 TDF를 가입할 의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적격 디폴트 투자 상품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주가 미리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의 상품에 TDF가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TDF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대표적인 운용사가 이제 피델리티가 되는 것이고요. 요
이 장에서는 그 미국이 빠르게 성장한 미국 TDF의 현황을 그래프로 잠깐 보여준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도에 그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보장 법률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제 그 근로자들이 위험자세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적립금의 40%를 넘는 그 범위를 넘는 걸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형 펀드는 그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2012년에 그걸 허용하고 2017년에는 DC형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를 합니다. 이러면서 TDF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40%까지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글라이드 패스라는 게 작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0%일 때는 안 되고 있다가 2017년에 위험자산 비중이 70% 확대되면서 글라이드 패스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남은 건 뭐냐면 미국처럼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C형 가입자가 DC뿐만이 아니라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디폴트 옵션 도입에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그다음에 저희 금융투자협회, 그다음에 은행, 보험 이 업권이 전체가 많은 논의를 지금 해왔고요, 몇 년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이 현재는 발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환노위에 지금 이제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환노위에서 이제 소위 통과되고 그다음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TDF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근로자들 젊었을 때 20대 때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30년 후에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나의 은퇴 자산을 딱 보니까 미국처럼 미국은 100만 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저는 제 꿈은 10억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자산운용 업계가 우리 근로자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퇴직연금 정말 퇴직하고 나면 남는 것은 사실은 그것뿐이죠. 그래서 그 자산을 어떻게 불리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을 함부로 또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불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원금도 또 손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펀드를 이용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ETF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퇴직연금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TDF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적립식이라고 하는 것, 소위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고 해서 매월 일정하게 장기간 투자하면 그 부분은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늘릴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논리를 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여진 자산이 큰 시점에서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을 때는 높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모인 자산들이 그것이 떨어졌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목돈이 오히려 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시간 분산에 대한 그 요령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TDF가 젊어서 초기에는 80%까지 투자를 하다가 은퇴 시기가 오면서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춰서 온다는 얘기도 바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전문가들 세 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많은 또 질문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은 그 시간 이후에 다시 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일부에서 김승주 교수님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비트코인은 없어질 수 있어도 암호화폐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하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들, 이 코인에
투자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10,000개가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저 스트림이 이준행 대표께 부탁을 드려서 코인 투자 이것만은 좀 제대로 알고 하자. 사실은 진짜 코인도 있고 잡코인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대표 좀 말씀해 주시죠. 고팍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미의 이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뭐라 그러지? 개념 정의들이 뭐 블록체인이 뭐 무슨 보안 기술이다 이런 정의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들만 난무해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 호도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높은 그런 투자 자산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의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이 코인은 펀더멘털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는 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그 일반적인 내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죠. 보통 주식은 그 배당이 내재 가치의 어떤 근원이고, 채권은 일드, 부동산은 렌트, 그리고 뭐 상품은 캐시플로우는 그러니까 커머디티는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유틸리티, 그 효용을 갖고 우리가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코인은 도대체 뭐지? 비트코인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없다. 왜냐면은 효용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용이 와닿지 않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전제를 우리가 좀 그 생략된 대전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법화 형태의 법정화폐 형태의 현금 혹은 어떤 유틸리티만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대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년간 특히 더 많이 변했고요. 그런 세상의 변하는 어떤 트렌드가 이런 대전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직 그 이전 세션에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많이 찍었는데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전에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2020년 이후에 더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기반의 내재 가치랑 보통 이제 내러티브 기반의 시장 가치와의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멀티플이 어마어마하죠. 뭐 적자 무슨 유니콘 버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부동산도 좀 심하죠. 그 보통 렌트라는 게 우리 보통 소득으로 내는데 그게 사실 정당화가 되기 힘든 정도 수준까지 가치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법화의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그 스물스물 많이도 올라오고 있고요. 벼락거리란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야지 정의로울 수 있는데 자본주의가 성장을 멈추면서 이런 지금 리버럴한 자유시장 체제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전쟁, 체제 전쟁,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국가 독점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자유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옛날과 같은 어떤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말 자체가 좀 그 도전받고 있고, 또 동시에 많은 나라들의 어떤 경제 주체들의 자유들이 위축되고 있으면서 거기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 가치들이 폭락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이 세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정보의 기록과 전파가 인터넷에만 이루어지면서 국가라는 관할, 그러니까 법화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라는 관할 밖에 존재하는 사이버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꼭 법화만이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대전제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그 지금까지 굉장히 뭐그 프레벌런트한 그런 그 스테이먼트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은 펀더멘털이 없는 게 아니라 코인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첫 번째 통화가 무수히 이제 찍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플레 해지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그 가치 저장을 제대로 할까. 보통 역사적으로는 금으로 했었고, 근데 코인은 넥스트 금이다, 디지털 금이다라는 내러티브가 가장 기초적인 그 코인에 대한 투자 내러티브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의 기능적 특질들을 다 갖고 있고,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치 않은, 꼭 만지지 않은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지만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MZ 세대들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목적은 주로 투기고요. 주기 이제 시장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어떤 인플레 해치 목적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합니다. 경쟁 대체잭은 금, 은 등 귀금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러티브, 글로벌 자유주의 체제가 도전받고 있고 예전에 이제 시스템이 아니고 특히 이제 신흥국들, 은행 계좌들이 없는 사람들이 신흥국들에 보면은 뭐 글로벌 인구의 대다수인데 이런 나라들이 더 무너지면서 그런 나라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더더욱 어려지고 있고 금융시장은 있으나 마나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런 화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러티브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에서 돌아오는 어떤 인터넷 은행망이 인트라넷이면은 블록체인은 금융 인터넷이고 거기에 지금까지 US 달러 같은 것들 법화들이 정산하는 어떤 그런 돈의 기본 단위였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가 정산의 기본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러티브는 국가의 검열이라든지 통제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면서 인터넷 기반 금융 인프라의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코인이다라는 내러티브가 그 묘고요. 투자 목적은 여기는 정말로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개도국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 해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본 통제가 심한 나라들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경쟁 제재들은 대체제는 개도국 화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러티브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입니다. 메타버스 등 어떤 디지털 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통화 체계입니다. 이거는 그 인트라넷 기반의 법화 대비 인터넷 기반의 이런 코인이 훨씬 더 네이티브한 그런 통화 체계입니다. 보통 이런 데 투자하는 목적은 그 메타버스가 됐건 게임이 됐건 어떤 그 디지털 경제 공동체 안에서 소비를 하기 위한 투자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벤처 투자하듯이 그 생태계에 투자하듯이 그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투자하는 초기 투자 형태의 이제 투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떠올리기 쉬운 경쟁제들은 게임머니나 어떤 포인트, 옛날에 뭐 도토리 같은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쓰여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말하는 그런 어떤 법화 기반의 현금 흐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펀더멘탈이 아니고 이거는 그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내러티브 기반인데 사실은 그 현금, 그 돈 자체가 내러티브 기반의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이 돈이 남한테 그 재화랑 교환이 될 거고 이게 가치 저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간 세대 간 우리가 경제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고 이게 위에 1, 2, 3 내러티브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타당성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코인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토리나 뭐 아니면 리니지라는 게임의 어떤 아덴이나 이런 것들 그냥 계속 쓰면 되지 않냐? 꼭 그걸 비효율적인 블록체인을 꼭 써야 되냐? 이런 이제 반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은 리니지나 이제 뭐 아니면 로블록스나 이런 데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경제 시스템이나 거버넌스 시스템은 중국식이고요. 중국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고, 블록체인 코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미국이나 자유주의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주체입니다.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혹은 뭐 많아봤자 컨소시엄한 어떤 뭐 출자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에는 토큰 형태로 플랫폼 지분을 갖고 있는 다수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이걸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실제로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리니지나 아니면 뭐 로블록스나 이런 데는 운영사들이 사실상 렌트를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지만 뭐 100년짜리 임대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으로 다루면 그러지 않습니다. 비밀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규칙 제정도 운영사가 임의적으로 제정하고 개정이 가능한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을 때는 미리 특히 이제 내가 거기서 소유하는,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소유하고 향유하는 나의 어떤 나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관해서는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서 투표위에서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호환성조차도 열려 있습니다. 메타버스 폐쇄형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기존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정보들은 뭐 투명한 블록체인 안에서 플랫폼 간 자유롭게 공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고팍스 같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교환될 것입니다. 코인의 전망은 밝습니다.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보면은 실제로 유수의 그런 월가의 은행들이나 경제 주체들, 뭐 펀드들 다 점프해가지고 지금 뭐 높은 가격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탑5 이내 보유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지금 가장 큰 프라임 브로커인 제네시스사의 현물 거래량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 금융 시스템으로서도 지금 2020년대는 아마도 어떤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안정성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으면서, 디지털 경제 기축 통화라는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디지털 경제 메타버스 시장들이 커지고 하면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의 미래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보수적인 게 낫습니다. 보통 바벨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가용 금융 자산의 5% 이상만 이내 범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투자하다가 다들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냥 묻어둔다라고 생각하고 5% 이내 터지면 대박 이러면서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코인 안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비트코인 비중이 가장 높게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제일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수 시기, 폭락장 이유입니다. 여기는 뭐 30%, 40%, 50% 폭락 일상다반사입니다. 정고점 대비 드로다운이 한 30% 이상 됐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보통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장기 보유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장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퀀트 투자자들은 사실은 지금 퀀트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비효율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코인 금융 인프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과 같은 차익거래 기회들이 없을 겁니다. 시장 조성하면서 벌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당장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어떤 초심자에게는 좀 비추입니다. 아직 아까 말했듯이 내러티브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어떤 투자의 정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어펜딕스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대장주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용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좀 더 고높은 어떤 그런 알트코인들의 투자를 고위험의 알트코인들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서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보통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있는 그 주변 지역 부동산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장에는 강남 부동산은 거의 안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안 떨어지는데 그 주변부 부동산은 엄청 떨어지는 것처럼 더 많이 낙폭이 큰 것처럼 비트코인과 그 외의 코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대충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대중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한 600만 명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어쨌든 주식이나 이러한 시장 같이 완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주의는 필요합니다. 이미 질문이 들어온 그 사항 중에서도 매수는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고 또 현금 보유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 중에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5% 이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폭락장 하에서 그리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투자를 지양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이 앞으로 부동산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많은 질문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현장에 계신 우리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 3기 신도시서부터 GTX 그 연관 지역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10분 이내에 좀 시간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원장 겸 한양대 그 부동산융합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있는 고종환입니다. 오늘 허가연 회장님 초청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와서 처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만 오늘 코주부라는 이름이 몹시 좀 상큼하고 와닿았고 공부를 좀 많이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1가구 1주택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조언과 전략을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관석 그 우리 국토연구원의 그 박사님이 다행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촌철살인처럼 시장 그 변화와 전망 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강의하는 데는 좀 중복되지 않고 조금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소유석 대표님께서 이제 은퇴 자산 관리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일부 겹칩니다만 우리도 일본처럼 5년 이내에 노년 파산이 올 수 있다. 하루 노인 시대가 일본에 왔다. 불안한 증서 한층, 대책 없는 노후 준비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대표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보완한다면 은퇴 준비에서 이제 부동산이 주제니까 저는 주택연금 제도 그리고 농지연금 제도 이게 사실은 이제 공적연금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좋은가 금융이 좋은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은 통합되고 있고 또 자산 관리도 통합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주택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뭐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중산층이 한 6억 원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택연금, 예를 들면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100만 원. 제가 이제 국민연금위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도 보니까 국민연금은 정말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은 3억 정도 있으면 한 70세, 요즘 좀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농지연금 있으면 한 41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 서유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만 원, 여기다가 이제 다른 뭐 저는 부동산이니까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러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요지는 제가 이 노후 사람들을 만나보면 10억을 가진 분들도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비법들을 너무 어렵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300만 원 정도 마련하고 은퇴한다면 노후에 100세 아니라 120세를 살아도 우리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다. 부동산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인데요. 오늘 저는 한관석 박사님이 이제 시장 변화 전망 요인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어떤 지역에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이나 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늘 가격 변화, 가격 변동에 관심이 많죠. 요즘은 재건축이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압구정 현대나 여의도나 목동이 많이 매덕 내지,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막 10억씩 뜁니다. 그리고 20억도 뜁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놀랍고 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가격 이전에 가치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주택으로 보면 주거 가치와 거주 가치라고도 합니다. 투자 가치,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모든 재화와 모든 서비스는 사실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동산은 생각보다 많은 가치, 특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비교적 높다. 그리고 좀 안전성 면에서 좀 높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부동산의 특히 주택, 아파트에 쏠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전세 제도는 우리만 있잖아요. 전세가 유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 앞으로 ABC 아파트 중에서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자는 매매 가격, 분모는 매매 가격이고 분자는 전세 가격이 되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선택을 할 때 전세가율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거 하나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매매 가격은 교환가치와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보다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이는 주거가치와 연결한다면 얼마나 주거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가율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조금 어렵나요? 괜히 이 얘기 꺼냈나? 여기서 시간 거르면 안 되는데, 최근 많이 듣는 질문이 젊은이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지역, 같은 동일 지역이라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또 갭투자 면에서도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5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덜 올랐다는 그런 또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면서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이거 혹시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웰스 매니지먼트 이 9월호에 저의 글이 실려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인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내재 가치란 말이 부동산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금융과 주식과 달리 이 내재 가치는 토지 가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미래 가치의 반대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인데 무슨 말일까요?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압구정 34평, 신현대 같은 경우가 지금 40억 하잖아요. 근데 대지 지분이 한 16평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의 가치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현되든 신현되든 결국 토지 가치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가치 저장 수단이 몹시 높다 하는, 이게 결국 내재 가치고, 끝까지 살아남는 토지는 무한성 영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살 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토지 가치, 이 건물을 감가상각한 후에 토지 가치가 높은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데 10월 후에도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이 더 추가해서 나갈 테니까 웰스 매니지먼트를 꼭 한번, 제가 지난해부터 쓰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 제한상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집 팔집 책이 나왔습니다.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저의 책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미래 가치인데요, 지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역세권이다 이런 것은 가격에 90% 이상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설 역세권, 대표적인 게 뭐죠? 요즘 경기도가 많이 올라요. 오르는 이유 중에는 GTX, A, B, C, D, 신안산성 뭐 이런 새로운 교통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서울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곳이 삼성동 잠실과 청량리와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지나갔군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래 가치는 성장 지역인데요,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와 행정, 이게 4대 성장 지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황 박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요인이죠. 인프라, 교통이나 문화나 산업이나 상업, 커머스, 이런 또 행정계획, 재건축, 재개발이 대표적인데요. 하여튼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높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전세 가격이 임대료니까 그런 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또 되어서, 여러분, 시기 선택에 관한 거는 한 박사님 자료를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2022년까지는,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대선 변수입니다. 혹시 훌륭한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게 내년 3월 9일이죠.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공약이나. 그러나 정책의 변화가 온다면 결국은 구매 심리가 다소 좀 심리가 중요하죠. 오케이, 예,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림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한다. 서울시에서 성장 지역으로 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인데 3도심 7광역 지역 넘어가고요. 한강변도 이 자료를 보시는 걸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한강변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지천도 중요합니다. 넘어가고, 관문도시가 요즘 가격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GTX, ABCD, 서울역과 청량리, 용산, 삼성 이 사이가 골든, 여기가 핵심 입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쭉 여기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좀 잘 보십시오. 서부 간선, 동부 간선 이 지하화 계획이 아직 가격에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지천하고. 넘어가고요. 상기 신도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닿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살집 팔집에서 나오는 신축 구축인데, 지금 산다면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꾸준히 오르며
미래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라. 신축 아파트를 샘플로 살집 팔집 어플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구축 아파트가 비교적 조금 덜 오른 편이다. 내재 가치 면에서 좀 높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까지 이상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부동산 이 부분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또 고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질문 받은 내용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우선 그 플로어에 있는 기자들께 몇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플로어에 있는 기자분들 질문하실 분 먼저 지금 바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입니다. 저는 김승주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가장 선제돼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저 간단하게 네.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 보호다, 뭐 그러면 자꾸 정부 보고 대책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투자할 때 고위험도 상품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고 메시지는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부가 내놓는 제재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시장 어떤 투자자들 보호가 되려면 그런 의미에서 정부 대책보다는 일단 거래소가 조금 움직여줄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일 급선무인 것은 거래소가 상장 폐지 기준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투자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일단 선제 조건이 돼서 불량 코인들이 걸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필요한 정부 대책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소비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입니다. 오건영 부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학습 효과, 선반영 효과로 과거와 같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취약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부장님께서는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국가별로 상이하겠지만 그 강도와 기간에 대해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부터 미국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신흥국 자산 가격 급락 시 투자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지 관련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흥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냐 이제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 저도 최근에 질문 받을 때 사실 작은 신흥국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첫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테이퍼링이 과거의 테이퍼링과 다른 가장 큰 점은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2013년도의 테이퍼링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맞았던 거고요. 이번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의 경험을 갖고서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도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본 유출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그때 따라서 올리는 것보다는요 미리미리 조금 올려놓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DR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가지고요 신흥국의 디폴트 리스크를 일정 수준은 좀 낮출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들을 좀 많이 해준 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번 정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신흥국에 대한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중에 무엇하고 연관이 되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의 시기보다도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차트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테이퍼링 뒤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미래를 프라이싱할 때 가장 큰 핵심은 금리 인상이라는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주목을 할 때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흥국들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다 제일 중요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선진국이 테이퍼링 국면에서 보다 더 강건하게 버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테이퍼링을 이머징 국가들도 만약에 잘 견뎌낸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 업사이드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머징도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되 이머징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일부 정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같이 이제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역시 한번 겪었었던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 김관주 기자입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정부 말과 달리 황관석 박사님은 주택 가격 상승기가 앞으로 더 남았다고 보셨는데요.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주세요. 네. 지금 자리가 투자 포럼이니 언제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또한 최근에 열린 한 부동산 포럼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 뉴타운 정비 사업 해체 정책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집값이 고점 논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은 이제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뭐 투기 목적으로만 한다면은 그 매수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실거주 목적이면은 뭐 중간에 집값이 떨어져도 또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이제 자가라는 또 안정적인 환경에서 또 이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면은 집을 팔고 싶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 못 팔잖아요. 또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예산에 뭐 맞는다면은 뭐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고, 또 분양 시장이 또 재고보다는 또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라면은 뭐 신혼 부부라든지 좀 이렇게 저렴한 곳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 집 마련 시기가 언제냐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제 여력이 됐을 때 이제 필요한 곳에 집을 사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이슈는 그러니까 서울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뭐 땅이 많아서 도심을 또 신도시를 또 옆에다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은 공공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 공급과 주변 신도시가 이제 맞물려서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 서울 도심에는 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거기에 거주하는 또 사람들이 어디로 또 밀려나거나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시키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공공성을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느 부분은 뭐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도시 재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제일 그 관심이 많은 부분은 지금 사야 되느냐, 아직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젊은 층들, 그리고 아직 뭐 이제 대출 규제까지 또 오고 하니까 이런 속에서도 값은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자기 자신들이 그 판단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격한 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쪽에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4시간에 걸친 오늘 포럼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도 지금
연준 정책서부터 그리고 부동산 코인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러한 시장을 종합해서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또 주식 시장 금년 연말 또 내년 또 뭐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든 시장 전망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석 대표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근데 올해 초반만 해도 그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작년에 못 올랐던 이제 경기 민감주나 또는 가치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나스닥들이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또 한국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3,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 시장에 접근하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문제이고요. 아까도 계속 그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은 뭐 11월, 12월 기준으로 해서 아마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2022년까지. 반면 이제 신흥국들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터키, 러시아 같은 데는 이미 올렸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0.5에서 0.75로 25bp 올렸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올해도 한 차례 더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경기 고점 문제가 이제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연도에 이제 올해 시장을 예측할 때 상고하저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2, 4분기에 2분기 내지 3분기에 경기 고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측면이 이제 기저 효과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국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중에서는 아마 2022년도에도 이익 성장률이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퍼가 14.5배에서 지금 현재 11배로 지금 낮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3,000포인트 근처라 그러면 지금 이익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퍼는 한 1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락다운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백신 문제는 이제 많이 집단 면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치료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럼 어디에 투자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 또는 이제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자율주행 또는 이제 수소 등 이제 그 대체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죠.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 단기적으로 좀 등락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생활과 혁신을 같이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했었던 전환기 글로벌 투자 신탁, 투자 시장 미래 전략, 코주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러한 주제로 해서 4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투자는 혁신 기업 쪽에 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강의 내용 중에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만 안 된 부분은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기사로서 다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코주부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우리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전망을 들어봄으로써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투자에 대한 명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한국금융투자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